공적인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는 사람들도 영국인은 잘 안 만나고요. 해외에서 이미 이때 존 스튜어트 밀은 정치경제학 원론이라는 책, 그 다음에 논리학 이런 책으로 아주 필명을 날리고 있었고요. 이 밀을 만나러 오는 해외 이를테면 독자들 혹은 해외의 밀을 선망하는 사람들 정도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요. 주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운명의 신이 있다면 그 운명의 신이 가혹한 게요. 이 헬리엇 테일러는 1851년에 결혼해서 1859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두 사람은 21년을 기다려서 8년을 같이 살고 죽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가혹하다고 생각했어요. 운명의 신이. 그토록 오랜 기간 21년을 같이 살았는데 겨우 8년만 결혼 생활을 허락하다니, 너무너무 밀 안 됐다, 테일러 안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이를 조금 더 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8년만 같이 살았다인지 8년이나 같이 살았는지가 잘 판단이 안 서게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사람이든 일이든 그거를 8년 동안 전력 투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고 거기에서 아주 맥시멈 행복을 느꼈다면 그 8년이 짧은 것일까요? 긴 것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그저 그런 시간들과 그저 그런 체험들과 그저 그런 사람들과 희낙낙하면서 보내는 물리적인 시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밀과 테일러는 둘이 같이 사는 8년 동안은 정말로 집약적으로 마치 너무 많은 꿀을 모은 꿀벌들처럼 너무 많은 행복에 겨워서 그것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8년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8년 살면 너무 원통할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꼭 집사람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끔은 필요할 수 있겠다. 학문이랑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집사람이 아니고 집사람하고는 늘 그러니까. 요는 헬리엇 테일러와의 21년 동안 같이 러브 스토리를 썼는데 그 러브 스토리를 수뇌부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그것이 스캔들이라고 사회에서 이야기할 때 존 스튜어트 밀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어하면 방어할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는 것처럼 만지면 만지는 커지는 종기처럼 이 문제는 점점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아마도 이 자유론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는 밀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힘으로 밀어 쓴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야기했던 헬리엇 테일러와의 사랑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사적인 진실한 감정에 대해서 도대체 사회가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윤리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재단할 수 있는가, 단죄할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개인의 실존적인 체험과 맞물려 있는 주제를 다룬 책입니다. 따라서 이 텍스트는 밀이 쓴 모든 텍스트 중에서 가장 밀이 자기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책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밀은 지적 겸손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론을 검토할 때에도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건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언제나 절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거든요. 나중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문제도 이제 살펴볼 때 그런 면모가 나오는데요. 근데 유독 이 책에서만큼은 개인의 자유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데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따라서 이 자유론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밀의 생첨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연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러미 벤덤의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에 밀이 매료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밀이 공리주의에 매료되면서 한 가지 벤덤의 공리주의를 개선해 나아간다. 그 개선해 나아가는 게 뭐냐면 제레미 벤덤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쾌락과 고통이라는 걸 양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프레저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수량화하고 고통도 수량화해서 강도, 지속도, 반복 이렇게 해서 7가지 지표를 가지고 그걸 계산했는데요. 밀은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복과 행복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 고스톱 한 판 치면서 쓰리골 할까 말까 그 순간에 느끼는 정신적 긴장감과 내가 헬리엇 테일러와 이러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자유론을 책을 쓰면서 나눴던 이러저러한 이야기에서 느끼는 정신적 희열 사이에 호르몬의 양으로 조사하면 호르몬 180, 이쪽 180 돈가처럼 보이지만 이를테면 육체적인 쾌락이나 단순한 쾌락이나 즉흥적 쾌락과 구별되는 장기적이고 정신적이고 보다 고귀한 쾌락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유명한 비유가 압정을 뜻하는 푸시핀하고 시인 이름인 푸시킨하고 그 둘 사이에 쾌락이 어찌 동일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이를테면 나쁜 영화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막 때려 부수는 무슨 람보류의 이런 전쟁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통쾌함도 있지만 이를테면 그런 통쾌함 못지않게 예술 영화를 보면서 그 예술 영화가 주는 긴장감 속에서 느끼는 정신적 만족도 있단 말이죠. 밀은 그런 정신적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호의 문제이고 취향의 문제이고 기호와 취향을 가져올 때까지의 정신적이나 지식이나 이런 성숙, 정신적, 지성적 성숙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따라서 질적 차이는 양적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양적 비교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내가 더 정신적인 가치를 더 둔다라고 할 때 그런 정신적인 가치라고 하는 도덕적, 윤리적 판단의 주체는 나이지 그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적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희열은 수량화할 수 없으니 이건 질적 차이가 있는데 이 질적 차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른 이런 질적 차이를 하나의 잣대로 쫙 줄 세우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학교에서도 성적 줄 때 보면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A 기준 세우는 게 90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89점하고 90점하고는 1점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89점하고 90점 사이에 1점 차이로 점수가 갈리는데 그건 90점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되어서 점수를 가르게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89점하고 90점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밀은 유명한 이야기를 공리주의라는 책에서 하죠. 이 책이 아니라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육체적인 쾌락을 충족한 이를테면 무지, 삶에 대해서 무지한 행복의 상태에 있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는 과정에 고통은 있지만 그래도 배고픈 소크라테스처럼 나는 무지한 행복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불만일지라도 불만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것이 나에게는 더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헬리엇 테일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쌓아가는 사랑의 이야기는 사회가
법으로, 도덕으로, 윤리라고 하는 어떤 90점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들이대어서 불륜이냐, 러브스토리냐, 순결하냐, 불결하냐라고 하는 기준을 들이댈 수 없다는 거예요. 조건 하나만 충족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기만 한다면이에요. 내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내가 정신적인 혹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목표를 향해서 내 스스로 가치관과 내 스스로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글로 나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게 밀이 자유론에서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즉, 우리는 사회의 의지에서 사회의 준거점을 두고 통념과 여론과 관습이라고 하는 데에 의지에서 사물과 세상과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사람과 사물과 세상을 판단해야 한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를 줄 때 그 사람이 가장 자기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밀이 얘기하는 자유론에서 핵심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인간다운 삶이지만 포인트는 나에게 놓여져 있어요. 즉 미래 아이디어는 아까 미래 지적 위기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 전체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사회 전체의 행복과 발전과 진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의미 있으려면 그게 나에게도 행복이 돼야 되고 내 삶의 발전도 가져오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자기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서 혹은 자기의 삶의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고 사회의 진보나 역사의 발전이나 국가의 장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나중에 국가의 장래, 나라의 발전, 역사의 진보를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즉, 나의 삶이 국가의 삶이라는 것과 일치할 때 국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는 게 아니라 미래 아이디어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회도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질러 말하면 미래 아이디어는 내가 자유로우려면 나만 자유로우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자유롭고 너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에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때 사회가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가 자유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저마다의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이 사회적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모든 사고의 포지션의 중간에 중심에는 자기와 나라는 게 놓여 있습니다. 이 미래 자유로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의 중심에 놓고 나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사유의 중심에 놓고도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단에 빠지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논술하는 거예요. 논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텍스트를 나에게 주는 메시지 혹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일종의 좌우명으로 생각해주는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책은담처럼 읽기 시작하면 이 텍스트는 무수한 주옥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쏟아줍니다. 자, 이제 앞에 존 스튜어트 밀의 생체론과 관련해서 사상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가지고 계신 강의 자료의 4쪽에 가서 보시면 제가 마지막 시간도 한번 또 강조하겠지만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고전 읽기란 언제나 그 고전을 읽는 맥락 읽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의 이 책을 읽는 것은 1859년 시점에 밀이 이 책을 쓸 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감정이입이나 혹은 밀의 텍스트를 일종의 나의 처지의 객관적 상관물로 놓고 이 텍스트를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원전 읽기는 곧 이 책을 읽는 2013년 내가 놓여있는 상황 읽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이 책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 20살 언저리 때 처음 읽었을 때는 이 책은요 사상의 자유를 강조한 책으로 읽혔어요. 그건 1980년대에 제가 살고 있었던 제가 지내왔던 그 1980년대라는 시대가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옥조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제점과 겹쳐서 읽으면 사상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는 체제에 대한 불만 혹은 그 체제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를 이 책에서 찾으려고 해서 그렇게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2000년대쯤 돌아와서 소위 하여간 민주정부, 조금 더 민주적인 정부들이 자리했을 때 그런 정부가 들었을 때 이 책을 읽었을 때는요. 이 책을 그때 읽었을 때는 사상의 자유를 강조한 책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고 하는 걸 강조한 것으로 이 책이 읽히더라고요. 이 책에 그런 말 나옵니다. 내 몸과 내 정신의 주인은 나다예요. 근데 안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학생들에게 대부분 물어보면요. 대학 때 과 어떻게 정했냐고 물어보면요. 대체로 엄마가 정해줬다고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무슨 과를 가겠다,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말고 자기 욕망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우스갯소리는 아주 극단적인 우스갯소리는 장가간 아들이 신혼여행 가가지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나 신부 왼쪽에서 자 오른쪽에서 자 이런 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한 번도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독립적인 사고를 한 적이 없고 누군가가 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결정하고 대신 선택해줬기 때문에 정말로 작은 일에도 스스로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13년에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처음에는 사상의 자유를 강조했던 것 같고 2000년대 초반에는 이 책은 개인의 삶의 주인공은 개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개인의 자주성, 주체성을 되게 강조한 텍스트라고 읽혔는데요. 2013년에 이 텍스트를 지금 같이 여러분하고 읽으면서 제가 읽는 일종의 맥락 읽기에서 가장 제 눈길이 끌리는 거는 4쪽에 있는 첫 번째. 현대사회는 한 개인의 기호, 취향, 성향 혹은 그 개인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약화시키고 옥죄이는 사회가 아닌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사회는 사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치론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하나의 획일화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그걸 사람마다 물신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걸로 하면 어떤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말의 외연을 조금 넓혀서 얘기하면 밀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수의 전제라는 말로 이야기해요. 다수의 전제. 이를테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쪽수 믿고 까분다는 거죠. 쪽수만 믿고 까분다는 거예요. 쪽수만 믿고. 즉 거기에 제가 제 얘기하는 것보다 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와닿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여기선 조금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 인용한 부분만 보셔도 1858년 시점이 59년 시점인데 지금 읽어도 2013년을 읽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밀이 이렇게 자기의 사회 현실을 진단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가 설정한 성공의 기준에 맞추어 살도록 강하게 종용받고 있다. 성공의 기준은 사회가 만든 것으로 우리 개개인과는 무관하지만 그것을 따르라는 압력은 여간 심한 것이 아니다. 중간을 건너서 5번째 줄 보시면요. 우연하게, 필연적인 것도 아니고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요. 우연하게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린 어떤 최선의 감정과 최악의 감정 가운데 일부가 의도하거나 자연적이거나 그래서 필연적이지 않은 우연한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린 최선의 감정과 최악의 감정. 이를테면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이기심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로 하면 스펙 쌓기일 수도 있고 혹은 물씬 만능주의일 수도 있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성향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력하게 강요한다. 이런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혁신이 필요하다입니다. 자, 그 밑에 것도 하나만 더 보시면 전 이 구절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늘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충동과 선호의 과잉이 아니라 합치면 욕망이죠. 욕망의 과잉이 아니라 욕망의 결핍이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다. 자기의 기질에 어울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관습적으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말뜻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냐면 자기 기질에 어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습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기질에서 관습적인 것을 따라한 것을 빼고 나면 자기 고유의 기질이라는 게 아예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이나 고유한 감정이나 자기만의 독자성이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생각입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늘날 예전에 비해서 자유가 훨씬 더 신장되고 개성이 훨씬 더 발휘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윤리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준 중에 이를테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사회적 금기나 혹은 관습이나 혹은 법적인 강제에 의해서 어떤 이야기들은 하지 못하도록 내적 검열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질, 성향, 취향이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무릅쓰고 그런 걸 드러내는 사람들,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결혼을 발표했던 성소수자였던 영화 감독이나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잣대와 달리 그래도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2% 부족해요 이런 광고도 그렇지만 이를테면 사랑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나이가 연하인 남성이랑 연상인 여성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되게 거북한 뉴스였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무슨 아나운서가 한 10살 밑에 연하인 남성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지만요.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회가 만들어놓은 관습과 윤리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것이므로 그것이 우연히 생겨서 필연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 더더욱 아닌데 왜 그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하느냐이죠. 그래서 이 주장의 짝을 이루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런 사회의 다수의 전제가 자라날 수 있는 음습한 토양이 하나 있는데 그 토양이 뭐냐 하면 정신이 나태한 대중들이 목소리를 내는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미일은 지금 대중사회의 도래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의 가장 강력한 부정적인 결과를 획일성의 지배라고 하는 말로 보는 것이죠. 그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 뒤에는 우리가 다수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거예요. 이
대중사회의 도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래 진단은 사실은 그에 앞서서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을 쓴 토크빌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상가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중사회의 도래와 더불어서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막을 수 없는 역사의 대세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뭘 우려하냐 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도래에 따라 대중들 중에서 무지한 대중들이 기계적 평등주의를 내세우거나 혹은 무지한 대중들이 자신들이 아무런 비판이나 아무런 검토 없이 받아들인 그저 사회의 주류의 주된 이해관계에 의해서 빚어진 생각이나 윤리나 관습을 쉽게 받아들여서 순응해서 사회적 관습과 윤리에 순응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마구 들이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하고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두 번째 시간을 들어가면요. 미리 살았던 시대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도래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도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인 독재나 탄압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치명적인 해악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국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들은 잘 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밀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독재는 때때로 사형과 같은 극약 처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견해를 갖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견해를 갖도록 강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사회적 압제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 압제는 여론이나 관습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모든 세포를 노예처럼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적인 압제, 정치적인 탄압 이런 것들은 크고 강력하고 우리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하드한 것이잖아요. 눈에 확 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눈에 확 띄는 반면에 사회적 압제나 여론에 의해서 나에게 들어온 것들은 사실은 하드하다기보다는 이게 소프트해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그것이 내 외부에서 내 머릿속으로 내가 침투되어서 내가 거기에 의도하지 않게 세뇌되었거나 거기에 내가 넘어갔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자연스러운 자기 생각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주 스마트하다고요. 밀은 지금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중민주사회의 도래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역사의 발전으로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아까 벤덤의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주권을 평등하게 나누어 갖는 것도 좋고 귀족과 소수의 특권 계층의 특권이 약화되는 것 당연히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무지한 대중들, 즉 이때의 무지한 대중이란 가난한 대중이라기보다는 정신적 자주성을 결여한 사람들이에요. 정신적 독립성을 결여한 사람들.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정보와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한번 뒤집어서 재어보고 따져보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럴 여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말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발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 중에 대표적인 게 미리 특정해서 사용한 표현을 빌리자면 다수의 전제라고 하는 말로 자유의 위협을 밀은 지정하고 그렇게 특정하고 그 문제를 이 텍스트 전체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강조합니다. 따라서 밀은 실제로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이 책 안에서는 공리처럼 주장하지만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때의 그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이성적 영역의 자유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더 밑에 있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욕망의 자유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 기호,
성향이라고 하는 미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충족과 선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인정돼야 되니까 사람마다 그게 인정되면 그것은 다양하다라는 게 확인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개성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개성의 다양성이 인정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회적 관용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고 사회적 관용이라는 게 확보되려면 사람은 그러한 개성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치가 제도가 만들어지려면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자유의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고 어디까지가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자유인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려면 그러한 제도의 시금석이 되는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밀은 이 책에서 말합니다. 자기는 딱 한 가지의 원리만으로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는 그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나의 개성, 나의 성향, 나의 사상, 나의 삶 그 자체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이 책 3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한 7분 정도 쉬었다가 조금 뒤에 이어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